미술 작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온라인 가이드 하란깃발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작품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번제는 리버티 리딩 더 피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들라크루아입니다. 들라크루아는 18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17세 때 미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부터 루브르 박물관에 굉장히 자주 갔다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리코, 루벤스 같은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낭만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낭만주의 사조에 대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들라크루아는 1832년 프랑스를 대표해서 모로코를 방문하게 됩니다. 정부 사절단으로 모로코를 방문하게 되는데 모로코는 프랑스 식민지입니다. 당시에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프랑스가 이렇게 식민지를 먹고 있었고요. 영국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어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모로코도 당시에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모로코가 유명한 것 중에 카사블랑카에 있는 모스크 이런 것들도 유명하고요. 여기서 영화 촬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스타워즈 같은 영화도 많이 촬영했었고요. 모로코에서 특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부터 일찍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죽 염색약, 무드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일찍 발달했습니다. 색깔을 많이 쓰던 그런 장소에 가다 보니까 제리코가 화풍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작품이 모로코에 방문하기 전에 그랬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모로코를 방문하고 나서 모로코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인데 방문하고 나서 그린 작품입니다. 확실히 색깔이 있어서 많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은 들라크루아를 보고 프랑스의 위대한 팔레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제리코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죠.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이렇게만 알고 그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들라크루아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기 때문에 낭만주의와 바로 직전 사조인 신고전주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고전주의는 말 그대로 고전주의,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사조를 얘기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는 국가체제가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변화를 시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우선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뒤로 미뤄지고 국가를 우선시하는 흐름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던 혁명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반대파에 의해서 칼로 난자당해서 자기 집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렇게 어떤 개인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영웅으로 묘사하는 그런 작품들이 당시에 많이 그려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프 장군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장군의 죽음을 마치 예수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고귀한 영웅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다는 거죠. 대중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영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던 시기가 신고전주의입니다. 그에 비해서 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집단보다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국가의 축이 상업의 중심의 축이 귀족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귀족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수많은 농민들, 몇몇 귀족을 위해서 일하던 이런 시기를 벗어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개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게 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신, 이 작품도 당시에 들라크루아는 1830년 7월 혁명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그려서라도 나는 그 혁명을 지지하는 나의 의사를 밝히겠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국가 전체보다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구분되는 낭만주의입니다. 이것이 낭만주의를 대표하던 미술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영웅의 모습을 주로 그린 신고전주의와 개인의 감정, 개인의 느낌을 주로 표현하던 낭만주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작품은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을 그린 작품인데요.
프랑스의 혁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혁명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과 오늘 보시게 될 작품 1830년 프랑스 7월혁명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 한 5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요. 이 50년 동안에 프랑스 혁명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오늘 보시게 될 이 작품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시민이란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시민이 아니면 일반 대중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계급 구조를 보면은요, 국왕이 맨 위에 있고 그 위에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3계급이, 제3계급 중에 시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상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를 많이 쌓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땅도 조금 있고,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이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1780년대에 프랑스는 미국 독립운동에 굉장히 원조를 많이 해서 국가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가 왜 미국의 독립운동에 재정을 그렇게 많이 원조를 했을까요? 미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세기 아메리카 지도입니다. 영국이 이 정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프랑스도 여기도 차지하고 있었고, 스페인도 여기서 한몫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건설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결국은 프랑스가 지죠. 프랑스가 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영국이 싹 다 먹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인도, 유럽,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전쟁을 7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국이 7년 전쟁을 하는 동안에 특별한 재미를 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재정을 많이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낭비해서 이렇게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당시 영국이 차지하고 있던 이 아메리카의 식민지에 대해서 세금을 과하게 거두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메리카에는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식민지가 13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하다 보니까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에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불화가 생기면서 시작된 것이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프랑스가 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영국이 너무 켜지는 것을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가 뒤에서 몰래 군수물자라든지 재정들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1778년에는 아예 선전포고까지 하게 됩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가 거기에 한몫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독립운동에 많은 재정을 부담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재정이 오히려 나빠지게 됩니다. 나라 안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삼부회라는 것을 소집하게 되는데 성직자와 귀족, 어느 정도 부를 쌓고 있었던 부르주아, 시민계층 3계급이 모여서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금을 내는 구조를 보면 누가 세금을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여기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시민입니다. 이 사람이 시민이고 나머지 귀족계급, 성직자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얹혀 산다. 이걸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상업을 이루었던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거의 다 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 정작 세금을 많이 내던 이 시민들은 의결권이 거의 별로 없는 거죠. 대부분의 의결권을 귀족, 성직자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세금은 자기들이 다 내는데 왜 우리가 의결권이 오히려 더 적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부회를 소집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를 박차고 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테니스 코트로 갑니다. 테니스 코트로 가서 자기들이 의회를 선언하는 거죠. 여기서 의회를 선언하고 우리는 그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나마 그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부르주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이삭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수가 다 끝나고 나면 자기 논이든 남의 논이든 상관없이 아무 논에나 들어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도 못하게 합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여기에도 세금을 매기려고 그만큼 시민들을 탈탈 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반발을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루이 16세가 정권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한 발 뒤로 물렀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죠. 그리고 이 시민들이 주장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인권선언문이라는 것까지 오히려 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시민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업을 통해서 부를 이루고 있었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일으킨 혁명이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그런데 루이 16세가 이렇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주고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불안한 거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쟤들이 나도 치겠는데, 나도 제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당시의 왕정들은, 귀족들이나 국왕들은 다른 나라와 거의 다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간의 세력을 넓혀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대부분 옆에 있는 나라에 도움을 청하려고 루이 16세가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일반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왕이니까 뭐 마차를 끌고 가든지 뭐 시종이 따라가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 거죠. 당연히 발각이 됩니다. 국왕이 도망을 치다가 발각이 됐다는 것은 반역이죠.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당연히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루이 16세는 그래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루이 16세가 당시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가족들과의 만남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루이 16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그럴 생각을 갖지 말라. 루이 16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단두대에 서게 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짐은 죄 없이 죽는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고 난 다음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이것이 당시에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처해지고 난 다음에 잘린 목을 들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남긴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당시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서서히 넘어가려던 움직임이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처형되고 나서부터는 중간 시민들과 하층민까지 같이 합세를 하게 돼서 급격하게 공화정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 밑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긴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국왕들과 전부 다 친인척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었는데 저렇게 국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것이 자기들 나라까지 영향이 미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굉장히 전쟁에 시달리게 되는데 당시 이런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는 영웅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폴레옹 1세가 이 모든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또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나폴레옹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어쨌든 이 나폴레옹이 활동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민중봉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프랑스에게 다시 왕권을 돌려주려고 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왕으로 복귀한 사람이 루이 16세,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던 루이 16세의 친척인 루이 18세입니다. 루이 18세가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강력한 왕권 시대가 아니라 입헌군주제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그냥 넘어갔었는데 루이 18세 다음에 샤를 10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국왕이나 귀족들로부터 몰수한 땅을 일반 시민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는데 이 샤를 10세라는 이 사람이 이걸 다시 복귀를 하려는 거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이 원래 내 거야. 원래 이 땅이 다 내 거였어요. 다시 이 땅을 다 몰수해서 다시 가져와 버립니다. 7월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7월 칙령이 뭐냐면 출판 자유의 정지, 하원의 해산, 선거 자격제한 이거 우리도 나설지 않은데 우리도 이거 과거에 이게 하여튼 독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들을 압박하고 나서니까 대중들이 못 참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밑에 있던 완전히 하층민까지 싹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 1789년 프랑스 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1830년대까지 이 샤를 10세가 왕으로 왔던 이 시기까지 이 50년 기간 동안 프랑스 시민들이 그 많은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한꺼번에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꺼번에 왕정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야말로 항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30년에 이 샤를 10세가 왕정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항거를 하던 그런 혁명이 1830년 프랑스 혁명이었고 이 프랑스 혁명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을 그린 것이 들라크루아가 그린 오늘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신 이 작품입니다.